38기동대에서 나오신 예. 반갑습니다. 일로 앉으시죠. 예. 안녕하세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서울시청 재무국 38기동대. 여기 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살기는 사는데. 하나는 남색, 하나는 흰색 레인지로버. 잠깐만, 저 앞에 저 주황색 저 페라리지 앞에. 네, 서울시청 38세금 징수과에서 왔습니다. 매매 가격 24억에 팔았단 말이죠. 그 주식 양도하셔가지고 세금 납부 가능하세요? 서울시청 재무국 38세금 징수과 이용범 씨 그리고 송정민 씨. 두 분 다 주무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저기가 얘기를 나누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래요. 네네. 드셔도 됩니다. 예, 왜 그걸 올리셨다가 옆으로. 어디 뭐 멀리서 오셨나 봐요? 걸어왔어요. 사무실에서 아직 더워가지고.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이제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하는 일은 헌법 38조의 납세 의무를 그래서 그래서 38. 38이에요. 뭐 납세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목적에 그렇군요. 시작을 하게 된 그러니까 겁니다. 네. 세금을 미납한 체납이나 체납. 미납을 한. 그러니까 미납을 하신 분들을 가서 환수하는. 네. 네네. TV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도 38세 기동대라고 해서 나왔던 네, 적도 있었고. 네. 네.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조봉기 씨 계십니까? 돈 한 푼도 없어! 백지! 저 전부 다 나오세요. 아니, 다 나오시라고요. 좋은 날 운동본부 있었고 맞아요. 좋은 날 운동본부 맞아요.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역을 했네요. 그게 조금 길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했었어요. 네.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폭력도 불사하고 욕설과 거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 38 세금 기동팀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그 징수한 최고 근무액은 한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88억 정도. 과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분에. 한 분에 한 분이 88억. 그게 뭐 몇몇치를 않네 그분. 아니 그럼 그분은 금액이 왜 이제 금액 큰 사람 좀 커요. 총 이게 좀 징수한 체납 세금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작년이 한 약 한 470억 470억이요. 가량을 징수했고요. 저희 과가 2001년도 8월 달에 생겼는데 네. 2019년도까지 저희가 총 약 한 8,100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430억 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세금도 아직 얼마나 혹시 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서울시에 남아있는 세금은 약 7천억 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 팀당 할당 목표액이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한 13억 정도. 개인당이요 아니면 팀당? 개인당. 근데 예전에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이 약 한 1조 3천억 원까지도 올라가 예.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1년에 거둬야 될 목표가 한 2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줄어서 올해 목표는 한 13억 정도. 아 그럼 이게 목표를 달성하면 뭔가 좀 이게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그냥 마음의 편안함. 그냥 했다 정도. 근데 이거 조금 혹시 그 고의로 이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의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보지 않는. 저희도 체납할 것 이제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대충 이제 이 사람이 낼 능력이 없나?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촉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없구나. 근데 말해보면 또 아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은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파고. 이게 좀 그 체납자를 상대하는 각자의 좀 이렇게 팁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설득도 하고 저희 회유도 하고. 담당자들에 따라서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많이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하면서 계속 좀 친밀도를 쌓아서 받는 경우도 좀 몇 건 있고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죠. 체납자시고 한번 좀 전화를 한번 네네네. 받아보세요. 없습니다. 여보세요? 세금 납부할 때 안 됐나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지금 없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근데 이렇게 기약이 없잖아요.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 잘한다. 체납자 역할 잘한다.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 제가 뭘 내겠습니까?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끊어요. 네. 일하고 있다잖아요.
일하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됐죠. 뭐. 좀 며칠째 전화하면요. 말이 또 달라져요. 왜냐면 그렇게 기억을 못 하거든요. 또 며칠 전에 좀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누구세요? 서울시청의 이용보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없다니까. 아, 지금 일이 다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한번 뵈러 갈게요. 아, 그리고 저 말고 저보다 돈 많이 더 시원한 사람들인데 왜 저요 그래서 저 얼만데요, 좋다, 제가. 좋다.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뵐게요. 찾아뵈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세금 맞는 사람들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 아니요, 다른 사람 다 안 그래요. 뭐 다 안 그래요, 선생님만 그런 것 같은데. 예, 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니, 너무 자꾸 보자고요, 한번. 아니, 뭐 자꾸 배워, 보고 싶지도 않은데. 한번 오실래요? 어디를 가요? 사무실에? 아니, 왜 와요, 제가. 어디를 가요? 근데 아, 저기 약간 좀 얄미운 스타일이시네. 아, 이용보입니다, 이게. 이용보입니다? 네, 약간, 순간. 아니, 순간 좀, 그죠? 뭐야, 이거 지금. 지금 약간 아니, 뒤에는. 약간 좀 이렇게 속을 좀 긁는 스타일이신데. 약간 이거 지금, 진짜 가고 싶었어. 아니에요? 아니, 네, 지금 갈게요. 아니, 뭐 어딜 오요? 그럼 한번 오실래요? 아, 순간. 네. 일단 봅시다. 여기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조금 약간 하다 보면은 친밀도가 좀 쌓이고 그러면 좀 얘기하기가 쉽다. 네, 그렇죠. 어떠세요? 어떤 식으로 좀 하시는지 잠깐. 저는 전화는 잘 안 합니다. 그럼요. 저는 바로 나갑니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 예. 아, 또 오셨네? 왜 오셨어요? 여기 계셨어요? 예? 여기 계셨어요? 아, 여기 잠깐 뭐 놀러 왔었는데, 제가? 여기 저희 집 아니에요. 저희 아는 형네 집이지. 그쵸. 네네네. 조선을 딴 데 해놓으셨던데? 제가요? 응. 아, 이제 그거는 딴 데는 이제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저 친한 형네 집이라서 자꾸 놀러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갈게요. 예. 조만간 또 올게요. 여기 또 온다고요? 아니, 두 분 다.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다 말투는 다른데 또 올게요는 또 아니, 계속. 와, 근데 아니, 의외로 되게 무서우시네. 카리스마가 저도 모르게 시계를 가렸어요. 예. 아니,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또 올게요. 야, 와, 이게 좀 집요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괴롭혀야. 네.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딱 가가지고 이렇게. 내세요 그러면 기분 좋게 내시는 분 없거든요.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또 올게요가 이게 또. 와, 또 올게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와. 이게 사실 그 업무가 말이 그렇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냥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금이라는 게. 예. 반대 거부가 없이 받다 보니까 거부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나라에서 우리한테 뭐 해줬냐, 그럴 수도 있고. 세금을 뭐 막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절세하려고 하거나 좀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겠죠, 많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탈세로 변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추적을 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안 냈다고 무조건 38기동대에서 출동하는 건 아니죠? 갑자기 그냥 불 들어와서 철떡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자치구 25개 구청이 있어요, 서울시에. 그 25개 구청에 세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1,000만 원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런 것들만 저희 시로 이관을 해요. 저 어젠가 진짜 저 두 분을 만나 뵐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환수하러 가는 영상을 좀 봤는데 어떤 노부부 집에 갔는데 캐리어 안에 5만 원권이 이만큼이 들어있더라고. 5억인가? 그 캐리어 안에 돈이 있을 거라고 자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뭐 두고 갔다고 막. 발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네. 뭐라고들 얘기를 하시나요? 없다.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네.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마음대로 해라. 네. 난 모른다. 네. 어.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납세자분들에 비해서 포화 생활도 좀 하시고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으시지만 명의 도용을 해서 좀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거의 태반이라고 볼 그럼 수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합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무턱대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세무 공무원은 법원에 영장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있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저희 조사관들하고 해서 수색. 뭐 이렇게 저 법을 잘 모르신다면 영장 갖고 왔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얘기 많이 그 하시죠. 있죠. 예. 영장 없어도 할 수 있군요, 근데. 네, 저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수색을 하면은 막 아주 막 아무데나 막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막 밑에도 네, 있고 맞습니다.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고추장 안에도 넣어놓고 막. 뭐 베란다에 항아리에다 숨겨놓는다거나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는다거나 천장에다 이렇게 요새 다 이게 천장에 떠 있는 거잖아요. 네. 떠 있는 거 거기다 올려놓는다거나. 세탁기 안에 이렇게 돈다발 넣어놓고 수건으로 딱 가려. 그 위에 장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위에 장수. 아니 이게 저 뭐 이런 것까지 좀 압류해봤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갔을 때
돈이 되는 것들은 일단은 다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 처분해서 세금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 뭐 미술품이나 하다 보니 저희가 보니까 요즘에는 고가 소나무들도 이제 정원에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거 비싼 있죠.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그 축의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런 관계까지 체납하신 분하고 관계가 되려면 친하니까 이제 그런 대화 와중에 아, 내 딸이 결혼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수소문해서 이제 아, 어디서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서 네, 야 근데 그거 좀 그분도 아주 약사다 질리겠다. 아니 근데 현장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하나요? 현장을 출동을 했을 때 네. 진입할 때가 이제 돌발 변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선생님 여기 계신 거 아니까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시청에서 왔어요. 어디다? 아니, 저희 같이 안 살아요. 근데 주소는 지방으로 돼 있던데. 여기 양수 씨는 얼마 나왔어요? 지금 이게 꽤 나왔죠. 5,700밖에 안 나왔어요? 지방소득세. 선생님이 계시냐고 여쭤본 거죠. 안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시켜주세요. 일전에 이제 저도 한번 그때 출동을 했는데 체납하신 분은 아드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80 넘으신 노무분이 나오셔가지고 현관에 대자로 누우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잡아가지 말라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왜 네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좀 몸싸움이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좀 있고요. 진입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여기 문을 들어가면 보통은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저희는 항상 옆에 서 있거든요. 문 옆에 서서 뭐 발을 넣거나 일단은 들어가니까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 이게 안 다치게. 네, 스킬이니까 일단 안 다쳐야 되니까. 네,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발을 넣거나 이 어깨를 이렇게 늘어니까 이게 그런 직업병 아닌 직업병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사실 옳은 일을 한다라고 내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 회장님이셨던 분의 그 집으로 가가지고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신영 전 그룹 회장의 집에서 서울시가 1억 3천여만 원어치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던 전 회장은 17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 그때 있었습니다. 아 그때 계셨어요? 오. 아 20명가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니 이쪽 그때 막 난리 났었어요. 막 그 하고 언론사에서도 다 네, 오고. 앞에 1층 현관 중앙 출입구 맞고 이제 2층에서도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가장 막내 조서관이라 올라가니까 그냥 문을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2번 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말씀을 드린 현관문 따고 또 방문도 잠그고 이렇게 들어가 계셔가지고 그 맞아요. 네, 그때. 문까지 따가지고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아, 잠깐네. 그 우리 저 이 고위 체납자분들이 언제쯤 포기를 하시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조사가 완벽히 돼가지고 난자식으로 왔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가신다는 얘기군요. 몇 번 가보고 미리 전에 아, 미리 가봐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몇 번 미리 주변 탐색도 다 하고요. 아, 어떤 탐색들? 아, 이것도 또 약간 이게 좀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아무래도 그분들은 정상적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신다는 거를 저희가 추적을 해서. 네,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들어갑니다. 아, 이미 그러니까 징수팀이 왔다라는 건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왔다, 확보하고 갔다. 이게 이제 세금을 안 내고 도대체 오래 버티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좀 안 내시는 건지 또 궁금하긴 해요. 세금을 이제 세금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받는 건 아니고요. 아, 이게 시효가 있습니까? 시효가 있는 거라 5년, 10년 시효가 있어요. 이 5년을 버티면은 세금이 없어져요. 시효 소멸을 해요, 소멸. 그래서 그렇게. 네. 그 중간에 어떤 압류가 들어가면 압류된과 동시에 그냥 쭉 가는 거, 압류 해제할 때까지. 해제되고 5년 뒤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 말에 세금 한번 잘못 내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압류라는 게 시효를 중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거 해제할 때까지. 아,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압류할 것이 없으면 5년 뒤에 소멸이 되지만 네. 이게 뭔가 압류할 게 생겨서 압류가 되면 그 이후로는 끝이 없다. 네. 아니 근데 그분들 못 받는 이유가 뭐에 못 받는? 안 내서 그런 겁니까, 사람들? 딱
그 정산하는 시점을 해서 나오지 않죠. 정리가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정리를 하셔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소 5년에서 많게는 더 10년까지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 정리하시고 한참 후에 뭐 다른 사업 하시고 잃어버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뭐 예전에 하셨던 게 세금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체납하시는 사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진짜 내고 싶지만 낼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있습니다. 낼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른 가족들의 이름으로 좀 빼돌린다든가 본인은 호화 생활을 하면서 낼 돈이 없다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좀 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들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추석 반드시 진수한다는 게 진짜 낼 수 있는데 그렇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사람들만 징수하는 거죠. 이제 예. 무슨 심보일까? 이게 있는데도 안 내는 거는 진짜 뭐 어떤 거죠 이게? 돈 주기 아깝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금 체납을 받는 게 사실 저희 서울시 전체 예산의 1%가 안 될 거예요.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금액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세금을 받음으로써 잘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갈 때는 진짜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사업을 크게 좀 확장하시려고 하시다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시는 데는 68평, 시가는 한 20억 정도. 세금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게 50억 가량은 되시는 거예요. 신문이 어저께 그대로 있어. 어제 안 들어오신 것 같아. 안 오신. 차량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아, 제보가 좀 그치. 있었어요 지금. 나갔다고요 또? 아 그래요? 조사님 잠깐만 네. 차 좀 이쪽에 잠깐. 골프 연습장?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그 차를 누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기 밑에도 아까 봤는데 저기도 없어. 여기도 아까 이쪽에서 다 봤어. 여기 말고 없나?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타고 다녀. 파란색 에스턴만. 페라리도 빨간색, 주황색 눈에 딱 띄어. 이런 거 없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진압자가 여기를 다녀갔기 때문에 이 근처의 활동 범위가 지금 그쪽이라서 빨간색하고 흰색 레인지로버 그거만 보면 없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청 38세금 징수과의 송정민 조사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 재산을 다 공매 처분 중이에요.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납된 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전혀 지금 없으신 거죠? 저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제 뭐 살림살이라도 가져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선생님 지금 그럼 어디 거주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마땅히 뭐 지금 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가져가면 가져가라. 난 네. 그런 마인드예요. 그거 세금 고지서가 와도 그냥 그 까부지도 않아요. 뭐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앞으로는 이제 페라리 한 대밖에 없잖아요. 뭐 그거 달라고요? 선생님 명의에 일단은 재산을 다 정리를 하셔야지 시효가 진행이 돼요. 페라리를 달라 이거잖아요. 아니 저희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안 주셔도 돼요 그거. 굳이. 저희 그러면은 시효 계속 연장돼요 사장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시면 사장님 저기 좀 세무서 세금이 얼마 남았는지 하고 좀 자료 좀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좀 그때 좀 뵙죠. 세무서 가셔가지고 일단 저기 뭐야 예. 조사관님 뵙고 예. 통화를 하고 뵙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그래야 도와드리지 뭐. 참 씁쓸하죠. 혹시 오늘 들어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안 다쳐야 되는데 뭐 좀 끝나고 나면 뭐 홀가분하다기보다는 그냥 다들 안도하는 거죠. 그래도 오늘도 그냥 무사히 잘 마쳤다 그 정도. 다 끝나고 나오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차량에 조용히 있어요.
혹시 그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체납자가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힘들게 한 건 아니고요. 좀 안쓰러운 체납자가, 안쓰러운 체납자가. 그분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그러셔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일당이 하루에 5만 원인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시면 2만 원은 저한테 세금 낸다고 보내주시고 3만 원은 본인 쓰시고 날마다 입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계속 하시다가 하루 비잖아요. 그럼 오늘은 비가 오거나 일이 없으셔가지고 안 나가신 거예요. 야, 그걸 꾸준히 내가 5만 원 일당을 받아서 2만 원을 세금 내신. 그렇게 내신 분이 조금 저는 기억에 남고요. 야,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분은 뭘 하셔도 아마 다시 잘 되셨을 거예요. 아니,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좀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좀 가장 힘드세요?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서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러냐부터 시작을 해서 좀 말을 막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데 그런데 좀 그렇죠, 기분이. 시작부터 뭐 쌍욕부터 시작해서 막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좋지는 야, 않죠. 근데 이거 네. 감정 누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감정을 뭐 이 욕이 날라오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요. 뭐. 제가 38에 처음 왔을 때 방송에 그런 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뭐 아들이 막 그러 다니고 하면 부모님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 38 가지 말아라. 안 간다고. 그래서 했는데 한 번은 또 걸렸어요. 며칠 전에 저번에. 방송 나가서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아니, 그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이렇게 옛날 거 나간 거다. 근데 오늘 또 나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여기는 그런 장면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제가 행정일을 한다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지금 저희 토크가 다 징수한 얘기. 아니, 지금 저희가 다 징수한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직접 그런 모습은 안 나가니까. 가족분들 혹시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처음에는 TV에 나오시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TV에 나왔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농담으로 야, 너 손 나왔더라? 너 손 나왔더라? 뒷모습 뭐 이렇게 남의 집 막 뒤지고 있는 모습. 남의 집 이렇게 막 뒤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 하면 손이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보면 어머님들은 딱 보시면 알죠. 내 아들 손 알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반대로 좀 이렇게 보람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다 받았는데 고맙다고 커피 쿠폰, 스타벅스 쿠폰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분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아니, 세금 밀렸다 내신 분이? 네.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요. 공무원이라. 그래서 거절을 눌렀죠. 통화하고 받으면 안 된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내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아서 내신 거군요. 혹시 또 보람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하시자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나갔을 때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유니폼도 입고 가고 하면 고생한다고 얘기라도 해주시고 하다못해 이제 A란 집을 가야 되는데 동네 주위 분들이 슬쩍 여쭤보죠. 뭐 혹시 여기 사람 계세요? 그러면 있다고. 문 닫고. 불 아무리 배를 눌러도 소리가 없는데 주변 분들이 있다고. 그럴 때. 그럴 때 좀 보람을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많이 주변에서 도와주시니까. 그럴 때 그래도 이게 사실 일을 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고충이 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낼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도 그냥 없앨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그런 정리를 다 해드리고 해드리면 좋아하셔요 또.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해제할 건 해제해드리고 서로 가져오시면 우리가 또 정리해드리고 하면 그러니까 없어지죠. 오히려 그 세금이 체납됐거나 미납됐는데 피하지만 마시고 상담을 받으면.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처리를 이쪽에서 좀 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간들이 5년이나 10년이나 있으시다가 이제 그때쯤이나 오세요. 나 진짜 어려운데 아직도 이게 있어가지고 힘들다.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자료도 없고 이제 있는 시점 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납이 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오셔가지고 상담 같은 걸 하시는 게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세금을 좀 체납하시거나 좀 미납하시는 분들께 좀 한마디씩 한다면 어떤 얘기 좀 하고 싶으신지요?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 아이들,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나라를 살림하는 기본 재원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38 세금 징수과의 체납 징수 활동이 잠깐 멈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멈춰 있지만 멈춰진 게 아니라 잠시 늦춰진 거라고. 조만간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거 조금 얘기 듣고 간담 선응을 하신 분들 많이 진짜. 있으실 거예요. 아주 카리스마가 아, 근데 장난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인상이 이렇게 좋으셔서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죠. 진짜. 지금 잠시 저희가 멈춰 있지만 그대로 멈춘 게 아닙니다. 곧 찾아갑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세금을 걷는 옥효진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기사 본 적이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정말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부산 송수초등학교에서 네. 5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옥 선생님 반은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하나의 지금 나라죠 거기가. 네. 국가죠 국가. 그래요? 네. 규모는 작지만 네. 저희 반에는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도 있고요. 법을 만드는 국회도 있고요. 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저희 반만의 화폐도 있어요. 그래서 화폐가 있어요? 네네네. 화폐 단위를 미소라고 저희는 정했는데 1미소, 2미소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직업을 가지고 이야. 네, 월급도 받고요. 네, 세금도 내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나라 이름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하고 같이 정하는데 올해는 335 모인 다양한 개성의 수다쟁이들 줄여서 삼다수 나라. 약간 그쪽에서 PPL 받는 건 아니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이 네, 의견을 내고 투표로 정하더라서. 근데 네. 재밌네요. 삼다수 나라. 네. 뭐 대통령도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곳 삼다수의 대통령이시고 네. 우리가 아이들은 그곳에 이제 국민이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직업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고 하는 건가요? 네. 네. 저희 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뭐 은행원도 있고, 뭐 통계청, 그다음에 환기 담당하는 친구는 기상청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교실 이제 불 껐다 켰다 하는 친구는 이제 한국전력.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야, 네.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네. 경쟁률도 좀 있고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2차까지 있어요. 전형이 2차 전형까지 있는데 1차는 저희 반에 있는 뭐 수학 자격증, 뭐 인테리어 자격증 이런 자격증 가지고 하는 서류 면접이 있고요. 네. 야, 진짜. 이게 나름 굉장히 철저하네. 와, 진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은행원 기준 되는 친구 중에 지원할 친구 일어나 주세요. 자, 6명 지원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시만. 네, 유승희 가위바위보. 네, 3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직업도 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많은 직업을 선호하더라고요. 월급도 다 이게 또 따로따로 또 네네네. 책정이 돼 있나요? 직업의 업무 강도나 하는 횟수, 뭐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월급도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월급이 많은 직업이 저희 반에서 급식 도우미 직업이 제일 월급이 많아요. 네. 그게 좀 월급이 제일 많구나. 네. 활동 시간도 많고 좀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직업이 월급이 제일 많은데 그 월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반 화폐 단위로 350미소 정도 받고 있습니다. 350미소. 네네. 나는 홍유승입니다. 제가 맡은 직업은 교실 청소부입니다. 교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지연이고 통계청장이고 친구들이 낸 제출물이나 과제를 확인합니다. 제 이름은 박상빈입니다. 제 직업은 투자회사 직원이고 투자 상품을 판매합니다. 한 마리가 그 정도 한 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컨텐츠로도 살짝 이제 오픈이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댓글이 재미난 댓글이 있는데 있어요? 원래 그 학급에서 소독 담당을 하던 학생이 이제 학급에 자동 손 소독기가 이제 지급이 되면서 실직을 하게 일자리 잃었구나. 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냐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비접촉 발열 체크 및 자동 손 소독기 각 교실마다 설치하고 아니 나 그러면 직업이 없는데? 설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원래 제가 방역원인데 이상한 손소독제랑 그 열 재는 거 그 나쁜 기계가 나와가지고 제 직업을 잃었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 교수님도 직업 생각하니까 내 직업이 왜 없어졌어? 댓글로 퇴직금 요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라. 그리고 네가 낸 세금 혜택 받아라.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저희 반에 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없어요. 퇴직금 관련 내용이. 네, 그래서 지급은 안 됐고요. 만약에 이걸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이들이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겠죠. 네, 발의를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진짜 국가네. 아니 아이들이 세금도 낸다고 하던데 이거 좀 어떻게 이거는 또 저희도 이제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국민이라면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인데 아이들한테 좀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돈을 벌면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 세금으로 모으고 또 세금 지출할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 쓰고 있죠. 일단 선생님이 월급 명세서 앞뒤로 하나씩 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뭐 적으면 되지? 그렇지. 실수령액 적고요. 통장에는 오늘 날짜 그리고 월급이라고만 적으면 돼. 세금 빼고요. 그다음 자리임대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급식비 빼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얘 망해서 우리가 69바도 나갔어. 뭐 적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 마이너스 아닌데 어디? 여기 이제 교실에서 주식 투자도 해요? 네, 투자 활동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가? 그냥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좀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있고. 등락이 있고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투자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투자 상품을 제 몸무게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몸무게요? 네, 그래서 제 몸무게가 늘면 수익을 얻고요. 줄어들면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투자 활동을 구상을 했어요. 네. 선생님 그 좀 체중이 그러면 현재 한 70kg 정도 되는데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전에 아이들이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재밌다. 재밌다. 추석이니까 분명히 많이 먹고 활동도 안 할 거라서 몸무게가 찔 거다. 약간 주가 조작 시도도 있는데. 네, 과자도 하나 쓱 선생님 드세요 하는데 안 먹고. 야, 이거 정말 재밌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한 모의 투자 활동 모습입니다. 투자를 처음 맛본 아이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정보입니다. 오늘 선생님 아내 생일이에요. 수요일로 갑니다. 네, 생일이라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자, 오늘 어떤 정보가 있을까? 오늘의 정보가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선생님이 제주도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제일 맛있는 거 팔아야 돼. 두 사람이 왔대요. 제발 집에서 그냥. 그냥 먹어. 잠깐만요. 월요일로 갑니다. 잠깐만요. 네, 제주도 가면 역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재미죠. 자, 선생님 투자 상품 숫자 바꿀게요. 선생님 몸무게 오늘 200g 빠져서 68.7kg입니다. 와. 빠졌는데 좋아하는 거야? 아니, 소개받는 사람 아니, 소개받다. 대박.
아야 나 지금 화제는 야, 240명 몇 프로 들어가는 거야? 촬영 끝나면 다이어트 다이어트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너 만약 400명 아니 여기 고기 있어 고기. 선생님 없어지면 안 돼. 털에 살이 턱에 살이 좀 없어졌어. 다시 늘어날 거야. 우리 턱에 살이 좀 없어졌어. 살이 없어졌어. 맞아. 진짜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 어떻게 알아, 맞네. 몰라. 저번에 마스크 벗었어. 선생님이 사진 찍으셨어? 투자할 친구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3분 전부터 줄 서고요. 12.5. 어디에다가 넣을 거야? 나 선생님 몸무게 얼마? 백미소. 백미소. 10월 7일. 진짜 학생들도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도 다 다르죠, 진짜. 네, 다 달라요. 네, 투자 성향이 강한 아이들도 있고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 성향도 다 달라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자산 현황을 좀 모아봤거든요. 궁금해요. 제일 많은 아이는 한 1,400미소 정도. 네. 1,400미소면 어마어마한데요. 1,400 들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를 좀 많이 한 아이는 한 125미소. 저 같은 친구 있을 때는 그냥 밥 같은 거 미리 좀 먹고 좋은 자리 좀 있고. 일단 전 제일 궁금한 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활동 한다고 하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되게 즐겁게 참여하는 게 보여요. 얼마 전까지 저희 온라인 수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온라인 수업일 때 아이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빨리 학교 전면 등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예. 너무 재밌으니까. 네네 재밌으니까. 이런 거 왜요? 난 하기 싫어 이런 학생 없습니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없어요. 네, 사실 어른이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유치한 활동은 아니라고 느껴지나 봐요. 고학년들에게도.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아이디어를 언제 처음 이렇게 내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교육과정상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에. 맞아요. 그래서 그 북마블처럼 좀 재밌게 게임 하듯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싶어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갔던 것 같아요. 부작용들을 좀 없애는 쪽으로 활동을 구상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 저희 반 활동에 개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서 사업도 하는데 가게를 열 때 가게에서 팔 과자들을 만약 자기 용돈으로 사온다. 그러면 용돈 많이 받는 친구들은 과자 많이 사와서 교실에서 팔면 미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다 도매 상점에 마련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몰래 이제 들고 와서. 네네, 그게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저 돈특집을 하다가 오다 지금 금감원에 오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내가 오게 될 줄은. 금감원. 예. 야. 뭔가 무게감이 있네요. 이 금감원의 진짜 예능 프로그램이 아마 예능에서 온 곳이 없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런 데를 많이 가네요. 지난번에는 법원도 가보고. 법원도 가보죠. 금감원도 우리 처음 들어갔어요. 그 대법원도 가봤고 그죠? 이게 저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금감원이 말 그대로 금융계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승사자다. 아유, 안녕하세요. 앞에서 딱 아이고. 스마트하게 뭔가 느낌이.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네. 저는 금융감독원 이제 불법 금융대응단이라고요. 이제 보이스피싱. 이거를 진짜. 그리고 이제 불법 사금융 관련해가지고 피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예예예. 금감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이 불법 사금융 또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피해 예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금융에 관련된 모든 그 이 소비자분들을 좀 보호하고 금융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감독하고 하는 역할이 금감원의 역할이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주워 들은 얘기로는 금융권의 저승사자다 이런 또 닉네임이 있는데 이것도 좀 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로 따지면은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냉정한 이제 마음가짐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실 이 보이스피싱도 막상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기사를 보고 근데 이거를 왜 속을까? 근데 진짜 귀신에 홀린 듯이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일평균 한 194명 정도 분이 하루에 26억 정도의 피해를 보거든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는 6,720억 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6,720억 원이고요. 6,700억 원. 근데 아마 뭐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을 안 하셨거나 그러는 경우를 또 감안했을 때는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점점 진화가 되는 게 예전에는 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목소리 톤이나 이제 이런 걸로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아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당하시는 사례도 굉장히 좀 뭐 다양하겠지만 요새는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연변 사투리 그런 거는 최근에 전혀 없고요. 검찰 또는 금융감독 맞아 그런 거 많죠. 을 사칭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 맞아요. 여보세요. 네. 혹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과의 최민철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본인 앞으로 연루된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덜컥 겁이 나죠. 당황을 하거든요. 당황하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주겠다. 당신의 재산이 어떤 불법 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하나씩 다른 곳으로 이체를 유도를 합니다. 아니 이게 저 뭐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모은 돈 9억을 대출 그것까지 총 18억을 상이 당한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도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식으로 전형적으로 접근을 했고 당신이 수사에 협조만 잘 한다면 범죄 예방에 엄청난 일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속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큰 도움을 준다라는 어떤 좀 맞습니다. 약간의 그런 사명감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자산 보호 조치, 그러니까 자산 동결 이런 단어로 언제든지 원상 회복 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그분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네, 갚아야 돼서 제가 이제 금융회사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피해자고 이제 인간된 도리로서 좀 배려는 최소한 하자. 해서 연락은 좀 자제하고 유예나 이제 이자율 조정 같은 걸 이제 얘기는 해놨거든요.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겠지 9억을 어떻게 갚아요? 참 진짜 나빴다. 올해도 정말 안타까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방의 뭐 국립대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전화 사기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취업 준비생의 사연을 지난 2월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경찰이 추적 끝에 결국 이 사기 조직의 중간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살던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협박에 놀란 김 씨는 결국 은행에서 400여만 원의 돈을 찾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지시대로 마포의 한 주민센터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무려 11시간 만에 서울 여의도에서 밤늦게 끊어지자 김 씨는 조만간 구속된다는 심한 부담감에 그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융 사기범 본인이 잡는데 국가기관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셨고 갑자기 11시간 이후에 통화가 안 되니까 본인의 억울한 죄를 누명을 이제 소명을 못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협조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이제 본인은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참 안타깝죠. 왜냐면은 젊은 나이였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친구들을 직접 이제 도움을 주면서까지 되게 선한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안타까운 사례 많죠. 황당한 보이스피싱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분한테 내가 감독원 직원이다. 그래서 감독원 지하에 은행 지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현금을 뽑아라. 내가 감독원 앞에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해당 은행의 점포 직원이 수상한 거예요. 왜냐면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출금을 하려고 하시고 직원과 대화할 때 한쪽으로는 이어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바로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분들이 사기범 검거했는데 복장이 저희 감독은 배지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융감독원 안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려던 그야말로 간큰 보이스피싱범이 있었다는데요. 보이스피싱범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곳 금감원 건물 안에 있는 은행 점포로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한 남성이 카드론으로 3,50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범과 피해 남성이 전화 연결이 된 상태일 수 있다고 보고 현금 인출을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를 활용해 누군가와 통화 중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시는 고객님께 질문을 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은행 직원에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이 질문에 고객님께서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 우선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종이에 적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게 되었어요. 시간이 걸리자 일이 틀어진 것을 직감한 보이스피싱범은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을 수색한 끝에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이 수법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 계속 정부에서는 다양한 이제 피해 예방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그 예방 제도나 어떤 홍보 등을 우회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부분은 실제 금융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혹시 잡았던 보이스피싱 사기범 중에 생각보다 학력도 높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언론에 접했던 건 이제 그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분이 이제 범죄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예, 그거를 제가 봤어요. 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좀 이렇게 혹시라도 통화를 혹시 나도 모르게 좀 하게 됐다.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팁이랄까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용감한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인지하고 맞받아치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조세호님 당신의 우리은행과 농협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제가 농협은행인데 직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쪽에서 통화하게. 예, 안녕하세요.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예? 예,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그렇게는 밥 먹고 살겠어? 네? 그렇게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내가 잘 따라오자, 예, 고객님. 네. 예, C캐피탈 김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신경님, 이렇게입니다. 이러면 되겠냐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요. 필리핀?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는데. 망고? 홍유기실이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직원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아,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사기범이 보복으로 그러니까요. 네, 이사라 주소로 중국 음식을 10판씩 배달시키다던가 치킨 30마리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피자 20판 막 이런 거. 이게 보복을 또 하는군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보다는 좀 무시하고 모르는 전화 오거나 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혹시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경찰서 112나 국민감독원 콜센터 1332번 1332번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전기통신 피해 환급법이라고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고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국민감독원이 피해자분들의 돈을 찾아서 직접 환급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환급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피해금이 만약에 사기범들에 의해서 ATM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현금화 되는 순간 그거는 사실 찾기가 찾을 어렵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예. 금융회사, 입금 또는 송금은행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지급 정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점, 본인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뭐예요? 일단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사기범들은 이분들 명의로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일이 도래하면 그걸 갚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민원 서류 10개 중에 한 3, 4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뭐 다 도와드릴 수는 없다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예방 제도를 내고는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 보이스피싱 이게 사기단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혹시 제가 저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겠죠 혹시? 근데 일단은 방송 잘 봤습니다. 저 솔직히 일단은 근데 이제 당신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는 그 돈이 그 사람들의 정말 하루하루 생계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느낌이 그래서 이제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사기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일을 찾길 바랄게요.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돈이 무서울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언제요? 돈이 제일 무서울 때는 매달 찾아와요. 만약에 이제 월급이 300이면 100만 원 대출 갚고 100만 원 와이프 주고 보험료 내고 딱 통장에 80만 원. 카드 회사에 카드값은 85만 원. 이 5만 원이 없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갓건영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글로벌 경제 분석의 1인자 오건영 컨설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이 요즘에 뭐 좋진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조셉은 어떠세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예, 저는 뭐 현재 지금 그냥 번지 점프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 그 번지 점프도 줄없이 뛰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꼭 좋은 일이 일어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금융 위기급 물가 대란이 온다. 네. 이게 뭐 요즘 그 언론에서도 계속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이게 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뭡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핵심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왜 화두가 되느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괴물을 40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이야기에 훅 빠지는데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인플레이션이요. 이게 뭐 저희가 알기로는 물가 상승이다. 네, 알고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딱 보시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000원짜리인데 이게 10만 원이 되면 우리는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오르죠. 엄청나게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뒤집어 말하면 원래는 10,000개의 원화가 있으면 이 시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만 개의 원화가 있어야 이 시계를 살 수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네. 야, 뭐 잠깐 들었지만 뭐 거의 똘똘이 박사님이에요. 똘똘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10,000원이었어요. 1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야, 굉장히 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굉장히 또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그렇죠.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하락을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이에요. 소리 없는 도둑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머니에 현찰로 100만 원을 꽂고 다니면 와 이거 많이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거대하게 찾아와가지고 과자 한 봉지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제 100만 원의 가치가 확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을 버는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요즘 이거에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거는 뭡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수요가 늘어나요. 물건을 막 사요. 그럼 물가가 올라요. 네. 그러면 성장이 나오면 물가가 올라요, 보통. 네, 근데 그렇죠. 이러다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하면 성장이 박살나거든요. 돈이 없어 이러면서 그럼 이제 성장이 위축이 돼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내려가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짝을 지으면은 성장이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요. 그렇죠. 성장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요. 네. 이렇게 페어가 딱 잡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이고 저게 그렇죠. 디플레이션이죠. 이게 인플레이션, 이게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상하게 엇박자가 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뛰어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성장을 바라보면서 돈의 공급을 늘리면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잠깐만요. 지금 어느 순간도 어디서 놓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어디서 놓쳤어?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해. 성장에서 놓쳤죠. 성장. 성장이 어디 어디 성장이면 스태그플레이션. 아, 스태그플레이션. 어디서부터? 솔직히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싶어요. 너무 보내. 지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앞에까지 좋았는데 똘똘 목사님. 지금 사실 여기서 제가 못 쫓아왔어요. 어디서 가냐면 이거 어려웠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좀 어려웠어요. 스테이크 들어가면서 미국 속으로 그러니까 빠졌어. 미국 속으로. 요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시죠. 오히려 좀 쉬웠어요. 쉬었어요. 아니 이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뜻하는데 그래서 요즘 금리가 오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잘 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를 갖다가 그냥 놔두면 별로 안 좋은 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서 금리를 1년에 2%를 드려요. 네. 와, 이게 너무 적게 주잖아요. 근데 금리를 한 4% 정도 드려보죠. 그럼 이게 2배잖아요.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은행으로 가야죠. 그렇죠. 은행으로 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물가가 10%씩 오르면 그럼 이 정기예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정기예금을 안 하고 물건을 사야겠죠. 그렇죠. 물건 언제까지 사야 되냐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죠. 그러면 미래에 살 걸 현재로 땡겨가지고 더 사요. 그러면 지금도 물가가 이렇게 심각하게 높은데 빵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4% 앞에다 일자를 붙이면 14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안 넘어가겠죠. 그렇죠, 물건 그렇죠. 살려고.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은 물가가 너무 세게 올라가면 이 세게 올라가는 물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요거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예. 약간 이제 금리 이야기나 이런 거 할 때 또 이렇게 계셨다가 주식 이야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전문가님이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근데 아닙니다. 그만큼 네. 다시 또 이야기에 또 쫑긋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시장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불확실성이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 같은 경우가 참 답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단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되죠. 얘네들이 산유국이고 그다음에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터지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시장이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있죠. 안 좋은 불확실한 원인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은 기다려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진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매수합니까? 제가 굉장히 꺼내. 굉장히 지금 들어가요, 지금.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한 300만 원까지 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투자하는 그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질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많아요. 이거 지금 이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요.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야겠다. 이런 걸 예단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굴곡이 있거든요. 지금은 살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인지 튼튼한 기업인지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강방천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 먹고 10년 자라. 예, 주식을 사라. 그리고 바로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뒤에 깨어나야 10년 뒤에. 옆으로는 수면제를 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는 상장 폐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딱 놓고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너무 샀다 팔았다 그렇죠. 이거 네, 굉장히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해서 따라가다가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나오고 고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그럴까?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나올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산 순간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마켓 타이밍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걸 사고서 진짜 장맛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컨셉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꼭 그거 참 이상하게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프로그램도 잘 되려면 어느 정도 좀 기간이 필요한데 바로 어떤 흥망성쇠를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흥망선쇠를 원하면 다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건데. 흥하고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흥하기만 해요. 죄송합니다. 좀 잘못 무조건 오늘 이 단어는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썼어요. 이 단어를 무조건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사실 분산 투자를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분산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게 첫 번째는 분산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종목 2개 사라고 이거잖아요. 한 개 사지 않고 2개. 근데 이 2개를 살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을 산 다음에 한 금융지주를 산 다음에 똑같은 은행주를 사요. 이런 건 사실 분산 투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렇죠. 업종의 차이를 가져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섹터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섹터 분산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모든 업종이 다 떨어져요. 다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산 분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자산에는 주식이랑 안전자산인 채권 이거를 분산 투자하는 걸 자산 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과 채권이 또 동시에 깨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올해 같은 케이스예요. 올해가 뭐냐면 금리가 뛰면서 주가가 빠져요. 맞아요. 이런 장이 가끔씩 옵니다. 전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장이 가끔씩 와요. 그래서 이런 때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대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투자 자산이라는 건데요. 이 대체 투자 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원자재 투자라든지 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조세호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100%라는 돈이 있어요. 분산 투자를 한다면 몇 프로씩 이렇게 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으로는 60대 40.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으로 한다면은 40대 60. 뭐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투자 성향이 중요한 것도 있는 거죠. 성향에 따라. 그렇죠. 제 투자 성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험심, 공격적인 걸 좋아한다. 그럼 이제 이 공격적인 거, 공격적 투자.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한 상승. 그럼 이제 이렇게 안정적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재석이 형은 약간 잔잔하지만 쫙쫙.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막 갑자기 올라갔다가 막 그런 겁니까?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편하게 좀. 저도 왜냐면 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는데. 제 생각엔 진짜 딱 이 느낌이 영원한 루키이자 한 번 터뜨릴 때 굉장히 크게 터뜨리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하지만 같아요. 좀 위험이 있는. 그게 이미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신 그런 케이스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이렇게 유키즈에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드려요. 지금 제가 봤는데 대충 얼버무리시고 나온 것 같은데. 쓱 빠져나가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유퀴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조셉도 원하는 답을 못 얻었고 우리 투자자 선생님도 한껏 진땀만 흘리다가 나오세요. 약간